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건설 기초역학 1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4시간 4번의 강의를 하면 이제 동영상 강의, 원격 강의도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 책으로 따지면 5.6절 B편의 특별 주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사실 특별 주제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책에서나 특별 주제지. 제가 우리 강의 초기에 얘기했던 궁극적으로 심정역학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지점 반력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의 등가 집중 하중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 그리고 휨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것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3시간,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시간은, 마지막 시간은 토목기사 기출문제, 우리 4장, 5장에 해당되는 토목기사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석습 시스템의 과제 폴더에 들어가면 이미 제가 과제를 올려놨어요. 며칠 전부터 올려놨는데 미리 본 학생들은 지금 미리 풀고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확인을 하실 텐데, 다음 주 우리 원래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수업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수업에 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 화요일까지 한 번씩 다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풀이는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푸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숙제부터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장의 앞부분, 그 도형의 도심 구하는 거, 그것을 제대로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근사적인 방법, 그 다음에 파푸스의 정리를 배웠죠. 그래서 파푸스의 정리 같은 경우는 그 회전체의 표면적과 부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봤고, 우리 앞에서 구했던 배웠던 그 도심 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오늘 이 분포화 중에 적용을 해서 분포화 중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보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보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그 미지의 지점 반력을 구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7절은 보의 내부 효과입니다. 내부 효과는 뭐냐면, 그러면 외부에서 작용한 이러한 힘들이 그 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보의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바로 보의 전단력과 휨 모멘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의 각 위치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절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보의 내부 효과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보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는 구조물 할 때 뭐뭐 배웠었죠? 트러스, 그 다음에 기계, 프레임에 대해 배웠죠. 그러한 것들을 먼저 배운 이유는 뭐였냐면, 트러스 같은 경우는 그 축방 영역만 받는 그러한 부재이기 때문에 먼저 배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5절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수직 하중에 의해서 발생된 휨에 대해 저항하도록 만든 수평 구조물을 우리는 영어로는 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제일 주 타겟으로 다루는 그 대상 구조물이 바로 이 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학교나 건물, 아파트에도 이러한 보들이 다 놓여져 있고요. 기둥 위에 보가 놓여져 있고, 그 보 위에 슬래브가
놓여져 있으면서 그 슬래브 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는 부재, 수평 부재를 무조건 모든 구조물에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토목에서 주로 다루는 우리 교량 구조물, 교량 구조물은 주로 보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량에 사용되는 보를 우리는 보통 거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예, 거더 혹은 영어로는 거더. 예, 이것은 교량에 보가 교량에 사용되면 보통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 빔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요. 보라는 것은 이렇게 수평부재예요. 수평구조물이에요. 수평구조물이고 지점 조건에 따라서 이 보의 이름은 다 달라질 것이고요. 지금은 이런 것을 단순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심플한 보다. 그래서 심플빔 혹은 단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수평부재, 얘가 바로 보고요. 이 보는 어디에 저항하느냐? 이 수평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이 보의 수직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외부 하중에 저항하도록 만들어진 부재가 바로 이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휘게 됩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는 휨이라는 표현을 써요. 휨. 그래서 앞으로 이 휨에 대한 해석을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에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휨에 대해서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발생된 휨에 대해 저항하도록 만든 구조물을 우리는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보, 예, 하중에 의해 굽힘, 휨 같은 말이고요. 예, 영어로는 flexure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굽힘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우리는 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중은 이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보의 명칭은 이렇게 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 끝에 힌지와 롤러에 의해서 지지된 이러한 보를 우리는 단순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간단한 보, 가장 심플한 보예요. 예, 그리고 외팔보 혹은 캔틸레버 보 같은 경우는 이쪽 한쪽 끝은 자유단이고요. 이쪽 끝은 고정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보 같은 경우에 힌지 롤러로 있죠. 이때 우리 앞에서 자유물체도 배울 때 이 지지 조건에 따라서 지점 발력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힌지인 경우는 이 수직 방향,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이렇게 발력 두 개가 작용을 하고 여기 회전할 수 있으니까 저항할 수 있는 모멘트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모멘트 발력은 없고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발력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롤러 지점 같은 경우는 자,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회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은 이렇게 수직 방향 발력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총 발력이 몇 개죠? 지점 발력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우리 요 하나의 구조체에서 세울 수 있는 평형 방정식 몇 개요? 세 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 발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평형 방정식만으로 미지의 발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보를 우리는 정정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정보, statically determinate beam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구조물 할 때 정정 구조물, 부정정 구조물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거기에 똑같은 의미고요. 그 구조물이 보로만 적용이 된 겁니다. 예, 부정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statically indeterminate beam이고요. 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평형 방정식으로 미지의 발력을 모두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의 개수 3개보다 더 많은 지점 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를 우리는 부정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정보와 부정정보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정력학 부분에서는 부정정보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정보만 해석을 하고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 부정정보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구조해석이라는 시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평형방정식만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적합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적합조건은 처짐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처짐에 대한 추가적인 방정식을 세워서 부정정보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뒤에 배우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요 앞에 있는 정정보에 대해서만 배우게 될 겁니다. 지지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보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긴 해보도록 할게요. 해석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단순보, 자 이렇게 지점 반력이 3개 있어요. 외팔보, 자유단, 고정단은 이쪽으로도 안 움직이죠. 수평 방향으로도 안 움직이고 수직 방향으로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에 용접이 되어 있거나 묻혀 있거나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회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전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 저항 모멘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반력이 총 3개고 여기서는 반력이 제로죠. 그래서 총 반력은 3개. 그렇기 때문에 평형방정식으로 이 3개의 미지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보고요. 2외8보도. 그 다음에 뭐 조화된 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한쪽은 힌지 지점이고 롤러 지점이긴 한데 한 지점 밖으로 보가 삐져나와 있어요. 이러한 보를 우리는 외팔보라는 표현을 쓰거나 외팔보가 아니라 내민보죠. 내민보라는 표현을 써요. 내민보, 여기 내민보 여기 있죠. 내밀어진 지점 밖으로 내밀어진 보라고 해서 내민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러한 내민보 역시도 힌지 롤러 조건이기 때문에 지점 반력은 하나, 둘,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형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정보가 되겠고요. 자, 여기 부정정보 3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양 끝에 2개의 힌지 롤러 지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운데에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롤러가. 자, 그러면 지점 반력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그러면 평형방정식으로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1차 부정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지점 사이에 또 하나의 지점, 가운데에 지점이 하나 더 있는 이러한 보를 우리는 연속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구조물 같은 경우는 실교량이나 실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보 같은 경우는 그 정정보 같은 경우는 해석이 편하죠. 근데 실구조물에는 정정보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정보가 처짐이 더 적고요. 그 경관도 더 넓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정정보를 풀 줄 알아야 부정정보를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정정보부터 배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끝단이 지지된 외팔보, 이런 것은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또 4개니까 평형방정식 해석이 안 돼서 부정정보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부정정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고정보, 완전 고정보죠.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6개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보는 3차 부정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보냐 부정정보냐를 구분하는 것은 평형방정식의 개수보다 미지의 지점 반력의 개수가 많냐 적냐 같냐 적냐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를 단순보, 외팔보, 이거 내민보, 연속보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책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거를 단순보, 자, 롤러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자, 그리고 캔틸레버보, 외팔보라고도 하고 캔틸레버보라고 하죠.
여기는 이렇게 파묻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벽처럼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고정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럼 여기는 고정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물체도 그릴 때 이렇게 삼각형은 힌지, 동그라미는 롤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내민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양쪽으로 다 내밀었네요. 그래서 양 끝에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점 밖으로 보가 삐져나와 있는 이런 보를 내민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갤버보 혹은 게르버보라고 하는데, 혹은 게르버보, 예, 이런 보는 뭐냐면, 예, 여기는 왼쪽은 고정 지점이죠. 고정 지점이고 요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저쪽 끝에 롤러 지점이 하나 있는 이런 상태예요. 예,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게르버보라고 하는데, 이 게르버보의 특징은 뭐냐면 요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는 보가 내부 게르버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내부 힌지라고 얘기해줘요. 보 중간에 힌지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서 이 두 개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힌지를 사이로 해서 이 보가 만약에 지점이 없다 그러면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갤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부 힌지가 없다 그러면 1차 부정적인데, 이 내부 힌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때 앞에서 프레임 해석할 때처럼 얘네들을 두 개의 보로 분리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고정 지점에, 얘는 여기 힌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오른쪽은 단순보가 됐죠. 그러니까 얘 지점 발력을 구할 수 있고, 여기는 연결되는 점이기 때문에 얘에 작용하는 발력의 정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힘과 반대 방향의 힘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여기는 힘이 주어질 것이고 여기에 미지력 3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내부 인지가 없다 그러면 부정정 구조물인데, 내부 인지가 들어가면서 정정 구조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보가 바로 갤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를 우리는 갤버보, 내부 인지가 있는 보를 갤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각 지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 하중의 위치, 하중의 양에 따라서 지점 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 평형 배울 때 지점 발력 구하는 거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앞에서 평형 배울 때는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집중하중만 작용을 했었습니다. 집중하중만 작용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중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와 같은 분포하중도 작용이 되는 상태에서 지점 발력을 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평형 배웠을 때처럼 동일하게 자유물체도 그려서 평형 방정식 세운 다음에 미지 발력 구하면 돼요.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분포하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분포하중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배우면 지점 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진행을 시켜 볼게요. 자, 분포하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바로 전 단계에서 배웠던 뭐죠? 도심. 예, 도심을 구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분포하중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일정한 거리 L 구간 동안 동일한 크기의 힘이 똑같이
똑같은 크기로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분포하중은 우리는 특히 등분포하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분포하중. 하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러한 분포하중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각형 분포하중, 이것은 뭐 사다리꼴 분포하중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분포하중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 분포하중은 항상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선하중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분포하중은 어떻게 입체적으로 보면 3차원적으로 보면 단위 면적단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쪽 우리 책을 뚫고 가는 저쪽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3차원으로 봤을 때 그 방향으로는 대칭이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2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원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포하중의 단위는 항상 이렇게 뉴턴 퍼 미터 혹은 킬로뉴턴 퍼 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분포하중의 크기는 이렇게 오메가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분포하중의 크기가 일정한 이러한 등분포하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자 보세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요게 하나만 떼왔다고 볼게요. 여기 그러면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x가 되겠죠? dx고 요 크기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w였죠. 그러면 요 미소 요소에 작용하는 분포 여기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dx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단위 길이랑 작용하는 힘의 크기 오메가 곱하기 dx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dx만큼의 크기가 있고, 예,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돼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돼야 되죠. 0에서부터 L까지 다 합쳐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요 길이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죠.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오메가 x로 표현이 되고 0에서부터 L까지니까 결국 오메가 L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분포하중의 넓이가 결국 이 분포하중의 힘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력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포하중의 총 합력의 크기는 뭐다?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요 분포하중의 면적하고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분포하중인 경우는 오메가 L 직사각형 넓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하중인 경우는 합력은 오메가 L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 분포하중 같은 경우는 이쪽은 오메가 1이고 이쪽은 오메가 2로 점점 증가하는 하중이죠. 예, 그럴 때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합력은 2분의 1 오메가 L 더하기 오메가 2 곱하기 L이 되겠죠. 이렇게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되고요. 혹은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요 삼각형 하중과 요 등분포 하중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하중 같은 경우는 등분포 하중 같은 경우는 오메가 1 L이 될 것이고요. 삼각형 하중 같은 경우는 오메가 2 빼기 오메가 1이 요 높이죠. 곱하기 L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 두 개를 합쳐서
합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위에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합력은 등분포 화중의 총합은 합력은 그 등분포 화중의 넓이하고 같다.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등분포 화중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합력의 작용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합력의 작용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합력의 작용점은 지금 요 등분포 화중 같은 경우는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등분포 화중의 정가운데에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 화중인 경우는 요 삼각형의 도심인 이 3분의 2L 지점에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 못 구하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아까 등분포 화중과 삼각형 화중으로 쪼갠다 그랬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등분포 화중인 경우에 합력은 R1이고 이 R1이 작용하는 작용점은 여기에 정 가운데니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화중은 3분의 2L만큼 떨어져 있고 그 힘의 크기는 R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분포 화중은 두 개의 집중 화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 이 분포 화중을 하나의 집중 화중 R 합력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합력의 크기는 등분포 화중의 넓이다. 그리고 합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은 어디다? 이 분포 화중의 도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 일반적인 경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면, 자, 분포 화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포 화중의 크기는 이 x에 따라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이런 식으로 변한대요. 요 미소 요소의 요 크기는, 요 높이는, 합력의 크기는 요 면적이죠. 결국은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메가 요 높이 곱하기 요 미소 요소의 그 x방향 길이 dx가 됩니다. 여기 바로 미소 요소의 힘의 크기가 될 것이고요. 예, 요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야지만 총 힘의 합이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표현했듯이 합력은 요 미소 요소의 힘의 크기를 다 더한 거고요. 적분하는 거고요. 요 미소 요소의 힘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메가 dx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미소 요소의 면적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포 화중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력의 작용선의 위치, 우리 합력의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도심구할 때 했던 거랑 동일하게요. 합력이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 곱하기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이게 모멘트 정리하고 동일하죠. 합력의 크기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x 바라고 하면요. 여기 있네요. 합력 크기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뭐다? 미소 요소의 모멘트, 미소 요소 넓이의 모멘트죠. 그러니까 요 힘의 크기 오메가 dx 곱하기 얘가 떨어진 거리 x를 다 더한 것 같다. 각 묘소의 모멘트의 총합은 합력의 모멘트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합력의 작용점은 합력분의 각 미소 요소의 모멘트, 미소 요소의 힘의 크기고요. 여기 미소 요소의 팔 길이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됩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요 면적의 도심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예제하고 연습 문제에서 계속 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분포 화중이 작용을 할 때 이 분포 화중의 합력을 구하고 그 분포 화중의 힘의 크기, 총 힘의 크기를 구하고 그 분포 화중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물 구해서 실제 그 보에 작용하는 지점 반력을 구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한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5.11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분포 하중을 받고 있는 단순 지지보에서 등가 집중 하중과 등가 집중 하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집중 하중으로 표현해라. 앞 페이지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포 하중을 하나 혹은 두 개의 집중 하중으로 표현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겠죠. 작용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A점과 B점에서의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단순 지지보라고 돼 있는데 단순 지지가 아니네요. 여기 둘 다 행지로 돼 있네.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롤러로 바뀌어야겠죠. 하나는 롤러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등가 집중 하중과 반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필기가 잘 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합력의 크기부터 구해볼까요? 우리 지금 하나는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고 요거는 사다리꼴 하중이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등분포 하중과 이렇게 사다리꼴 하중으로 쪼갤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부터 전체에 걸쳐진 등분포 하중과 여기 삼각형 하중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나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후자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등분포 하중의 작용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등가 집중 하중은 바로 첫 번째, 자, 여기 등분포 하중이 여기서부터 A에서 B까지 전체에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도 봤지만 이 등분포 하중의 넓이가 합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합력부터 구하면 자, 크기는 1200Nm 1200Nm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죠. 그러면 가로는 10m죠. 해주면 12,000 뉴턴, 결국 12kN이 되네요. 12kN이 이 등분포 하중의 합력이고요. 그 합력의 크기는 작용점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직사각형의 도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 가운데 있죠. 5m만큼 떨어진 요 가운데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는 12kN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 하중도 구해봅시다.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요 가로는 6m 곱하기 높이는 2800에서 1200을 빼면 1600이죠. 뉴턴미터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800 뉴턴이 되네요. 얘는 4008kN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합력은 구했고요. 삼각형 하중의 합력은 구했고 작용점의 위치는 우리 적분 안에도 알 수 있죠. 이 삼각형의 도심의 위치는 3분의 1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3분의 1 그러면 6m니까 여기 2, 4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4.8kN이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려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길이도 표현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m, 여기가 2m였나요? 뭔가 이상하다. 5m, 2m, 여기는 3m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유물체들을 다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바꿔서요. 그리고 물이 빠진 게 있죠.
예, 지점 반력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RA, RB가 작용할 것이고요. 여기 또 수평 방향으로도 작용하겠죠. HA라고 또 작용할 겁니다. 근데 지금 외부에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X방향 평행방 정식 세워봤자 어차피 HA는 0으로밖에 안 나와서 HA는 0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우리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먼저 세우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미지력이 작용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요, A점에서 작용하는 총 모멘트 합은 0이다. 반식의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요. 저거는 평형 배울 때 3장이었나요? 그때 많이 했었죠. 예, 그렇게 해주면 RB가 반식의 방향으로 들어가네요. RB 곱하기 8기는 10m 10RB가 되고요. 플러스고, 그 다음 12kN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2kN 곱하기 8 길이는 5m. 그 다음 4.8kN 8m는 0이 되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RB는 10분의 60 더하기 88에 64 648에 38.4는 하면 98.4, 10분의 98.4니까 9.84 kN이 될 것이고요. 위쪽 방향 맞죠? 그리고 뭐 Y방향 평행방 정식 세워주면 RA 구할 수 있고요. 혹은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 정식 세워도 RA를 구할 수 있죠.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모두 써도 되고요. Y방향 평행방 정식은 0이다 라는 것을 써서 RA는 12 더하기 4.8 마이너스 9.84 해주면 6.96 kN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 집중하중 구했고 미지 반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은 여러분들 3장에서 했던 작업이고요. 많이 했던 작업이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은 이 등분포 하중을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바꾸는, 등가 집중하중으로 바꾸는 작업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1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11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 등분포 하중의 도심을 우리가 적분을 안 구해도 바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X 방향으로 길이가 변하면 변할수록 요 분포 하중의 크기가 증가하는 이러한 분포 하중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적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바꾸고 이 고정 지점의 반력,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멘트 세 가지 반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합력부터 구해볼까요? 예, 합력 R의 크기는 요 미소 요소, 자, 미소 요소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W, 여기 크기가 dx면 dx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주면 되죠? 예, 0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다 더해주면 됩니다. 결국 요거의 넓이가 되겠죠? 얘는 0에서부터 8까지 오메가라는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오메가 0 더하기 kx의 3승 dx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 제로 x가 0일 때
대입하면 요 값이 주어져 있죠. 혹은 x가 8일 때 주어져 있습니다. 값이. 그렇기 때문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0일 때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는 오메가는 1000 뉴턴 퍼 미터고요. 자, x는 0일 때, 그리고 얘는 오메가 0 더하기 0이죠. 그래서 오메가 0는 1000 뉴턴 퍼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K도 구할 수 있죠. X가 몇일 때? 8일 때. X는 8일 때 구해보면 얘는 2024고요. 는 1000 더하기 K 곱하기 X가 8이니까 8의 3승 이죠. 얘를 이걸로 빼주고 나눠주고 하면 K는 8의 3승분의 1024가 되겠습니다. 얘를 나눠주면 8 곱하기 8 곱하기 8이죠. 8, 1은 8, 8, 26, 68, 8, 64. 또 나눠지네요. 8, 1은 8, 6, 8에 48, 8, 26. 2가 되네요. 예, 그래서 K는 2고요. W0, 오메가 0는 1000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0에서 8까지 요 식이 1000 더하기 2x의 3승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됐네요. 그래서 1000 더하기 2x의 3승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1000x 더하기 요 3승이니까 4분의 2 2분의 1 x의 4승이 되겠네요. 0에서부터 8까지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10050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합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요 합력이 작용하는 위치를 또 구해야 되죠. 자, 위치는 이 면적의 도심의 위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심의 위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합력의 크기 분해 적분해주고, 여기 오메가 x에다가 여기 x를 곱한 다음에 dx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050 분의 1 적분해주고 0에서부터 8까지 1000x 더하기 2x의 4승이 되겠네요. 얘는 10050 분의 1 1승이니까 2분의 오죠. 그러면 500x의 제곱 더하기 4승이니까 5분의 2x의 5승 0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4.49 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다 계산해 보세요. 그럼 4.49 미터가 된다. 그러면 8m의 가운데보다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서 이쪽에 합력 R이 작용하는 거죠. 이게 100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4.49. 자, 그러면 우리 요점에서의 반력 y방향 AY, AX, 그 다음에 MX 반력 3개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AY는요, Y방향, X방향 평형방정식 써주면, 자, AX는 얼마입니까? 0이 나오고요. Y방향 평형방정식 써주면 AY는 합력 R하고 같죠? 그래서 10050 뉴턴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멘트 평형방정식 세워주면, A점에서 모멘트의 평형방정식을 세워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요 MX가 아니고 MA죠.
예, MA고 반시 방향이니까 플러스고요. 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합력에 의한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R 10050 곱하기 8 길이는 얼마입니까? 4.49였죠. 그 외에는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모멘트 반력은 10050 곱하기 4.49 해서 45100 뉴턴 미터. 그리고 플러스 나왔으니까 지금 요 방향으로 모멘트 반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멘트 반력, X방향 반력, Y방향 반력 세 가지 반력을 다 구했고요. 우리 지금 요 적분을 이용을 해서 이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그리고 집중 하중의 위치를 이 도심의 위치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 5.12번 다음에는 이제 바로 연습 문제가 나오네요. 예, 예제 풀었던 방식대로 연습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 연습 문제 몇 가지만 더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를 내주고 외부 효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숙제 많이 나가는데 꾸준히 잘 따라오셔야지만 다음 역학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5-104번하고 109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4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민보가 됐죠? 이거 이래. 바뀌었다. 잠시만요. 예, 내민보의 반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예제 풀었을 때랑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지금 요런 분포화 중의 도형을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합력을 그 도심을 구하면 그 작용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단번에 구할 수 없으니까 도형을 나눠 보도록 하죠. 아까랑 동일하게 요 삼각형, 요 사각형, 그리고 요 삼각형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심의 위치 파란색으로 볼까요? 자, 세 개로 쪼갰으면 이 삼각형의 도심은 어디 있겠죠? 당연히 여기 위치에 있겠죠? 여기 위치에 있고 여기 0.6만큼 떨어지겠죠? 여기 0.3. 그 다음에 여기는 정 가운데, 그러면 0.75인가요? 0.75만큼 떨어질 것이고요. 여기도 3분의 1 지점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1.2m니까 0.4m, 여기는 0.8m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작용점부터 다 구했고요. 합력의 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0.9 곱하기 2.4 하면 얼마가 되죠? 0.9 곱하기 2.4 곱하기 2분의 1. 잠시만요. 계산기 좀 눌러보고. 0.9 곱하기 2.4 곱하기 0.5 지금 1.08 킬로뉴턴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사각형의 합력 얘 같은 경우는 2.4 킬로뉴턴 넓이죠. 2.4 킬로뉴턴 곱하기 1.5m 해주면 됩니다. 1.5 곱하기 2.4 3.6 킬로뉴턴이네요. 자, 오른쪽 삼각형 같은 경우는
2.4 곱하기 1.2m 2.88 곱하기 2분의 1 1.44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다 환산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3장에 배웠듯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 힌지에서 AY, BY 반력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수평방향 AX는 당연히 0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A 지점에서의 모멘트 평형방정식, B 지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구하면 AY, BY 다 구할 수 있죠. 예, 혹은 하나 구하고 Y방향 평형방정식 세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안 할게요. 예, 평형방정식 세워서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연습 문제 5-10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C점에서 자, 이렇게 이상적인 핀에 의해 연결된 뭐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 내부 힌지라고 얘기를 했죠. 내부 힌지. 그래서 겔버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겔버보에 연결된 이런 집중하중 25kN과 분포하중, 이 삼각형 모양의 분포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A, B, D에서의 반력을 구하라고 했죠. 자, 반력 여기 하나, 둘, 하나, 반력이 4개나 되니까 우리는 구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내부 인지가 있으면 우리 부정전 구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부 인지가 있으면 겔버버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겔버버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석하기 쉬운 부분부터 가져와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힌지를 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먼저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분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왼쪽 거는 여기에 힌지가 있고요, 여기에 롤러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또 내부 힌지가 있죠. 여기 내부 힌지는 그냥 가운데다 써줄게요. 가운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롤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 하중, 여기에 삼각형 하중, 여기에 집중 하중,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5kN 파워미터, 25kN, 여기 똑같이 5kN 고요. 여기 2, 3, 여기 길이는 위에 바로 위에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려면 일단 오른쪽 부분이 조금 더 쉽겠네요. 그죠? 오른쪽은 요걸 힌지라고 보면 단순 보호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반력이 여러 개니까 왼쪽 거는 바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력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오른쪽부터 해석을 해줄게요. 자, 요것을 힌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단순보처럼 여기에서의 반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수평방향 힘은 지금 수평방향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바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CY, 그 다음에 CX는 당연히 0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DY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삼각형 분포하중을 우리 집중하중으로 바꿀 수 있죠. 작용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 합력이죠. 5kN 곱하기 5kN 곱하기 가로 길이가 4m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10kN이 되겠네요. 10kN이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삼각형만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작용점의 위치는 요 삼각형의 도심의 위치니까 4m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분의 4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8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바뀌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dy, cy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dy부터 구할 거야. 예, di를 구하려 그러면 우리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통해서 C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되죠. 그러면 dy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반시계를 플러스로 놓고 풀고요. 자, C점 기준으로 해서 하면 cy에 대한 모멘트는 0이고 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요 하중 10kN의 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10kN 곱하기 8 길이는 3분의 4m, 그리고 요 dy는 반시계니까 플러스 dy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4m, 1m니까 5m가 되겠네요. 는 0. 그래서 dy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분의 4는 5, 2, 20이니까 3분의 8이 되네요. 3분의 8kN. 그럼 8 나누기 3하면 2.67kN이 됩니다. 예,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지금 자유물체도 이 방향이 맞죠? 그래서 위쪽 방향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cy 구해 볼게요. cy는 뭐 y방향 평형방 정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그걸로 구합시다. 혹은 D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방 정식 세워도 되죠. y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자, cy는 여기 10kN에서 dy를 빼주면 되죠. 2.67. 그래서 7.33 kN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위쪽 방향이죠. 예, 그래서 요 방향이 맞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cy, dy 다 구했고, 이제 다음 왼쪽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보로 넘어가요. 왼쪽 보로 넘어갈 때 이 지금 쪼갠 이 연결된 부분에서는 작용 반작용이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cy가 오른쪽에서의 cy가 위쪽 방향이면 이쪽에서의 cy는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르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그 힘의 크기는 7.33kN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하중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점 반력 by, 여기에서의 ay, ax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x가 0이었으니까 여기도 cx 0이고요. 그럼 ax도 0이 될 겁니다. S방향 평형방 정식을 세우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 볼을 해석을 하면 요 등분파 중에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또 추가적으로 구해보면 얘의 합력은 4m, 똑같네요. 10kN이 작용을 하네요. 그리고 작용하는 위치도 동일하게 3분의 4만큼 떨어진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kN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중이 하나, 둘, 세 개 작용하는 상태고, 모르는 반력은 AY, BY 밖에 없네요. 그러면 하나의 세 개의 외력이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그냥 내민보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먼저 모멘트 평형방 정식 A 지점 기준으로 해서 평형방 정식을 세워보면요. 자, BY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332니까 8m죠. 그리고 25, 시계 방향이니까 25kN 곱하기 떨어진 거리 3m 빼기 요 10kN 떨어진 거리는 332 8 더하기 332 전체 10에서 뭘 빼면 돼요? 10에서 3분의 4만큼 빼면 되죠. 이 거리가 3분의 4니까요. 그래서 10에서 3분의 4를 빼면
30 빼기 4니까 26, 3분의 26이 되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거 빼기 7.33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총 10m가 되겠습니다. 얘는 0이 되죠. 자, 그러면 by를 구할 수 있겠죠? by가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by를 구해보면 25 곱하기 3 더하기 10 곱하기 26 나누기 3 더하기 7.33 곱하기 10 한 다음에 나누기 8을 해주면 29.37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니까. 자, 그리고 y방향 평행 방정식을 세워주면 ay 구할 수 있죠. ay는 10 더하기 7.33 더하기 25 빼기 29.37 해주면 되죠. 그러면 35 빼기 7.33 빼기 35 더하기 7.33 빼기 29.37 해주면 12.96kN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니까 위쪽 방향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게르보고의 반력들을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보 해석할 때는 이렇게 내부 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해석을 한다. 프레임 해석할 때랑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 풀어 봤어요. 그래서 저만 풀면 안 되고 여러분도 같이 풀어 봐야겠죠? 그래서 숙제가 나갑니다. 어사이먼트 13번이고요. 연습 문제 103번, 106번, 107번 세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문제 푸는 게 숙제고요. 꼭 한 번씩 다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